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바로 당신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옆에 있던 남편,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명절도 함께 보내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요즘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 그냥 삶이 재미가 없어졌어. 이 말들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말들 속엔 한 사람의 내면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70이 넘은 내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이건 지금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지금 불륜 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몸 어딘가가 아픈 걸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늦게 알아차리면 관계도, 건강도, 삶의 중심도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의 상담을 해오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마음은 말보다 말투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방식, 그 눈빛, 그 말 뒤에 한숨, 그 말이 끝나고 찾아오는 침묵 속에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며 이혼을 고민하거나 불륜 중인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언뜻 보면 큰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리감, 정서적인 단절, 혹은 이미 결정해버린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그 말들이 정확히 어떤 말들이었는지, 그 말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떤 진짜 마음을 감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영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올해 72, 퇴직한 후 아내와 단둘이 살아오며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담 중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모든 게 재미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아내랑 티격태격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하기도 귀찮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없다는 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살아 숨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귀찮다는 건 정서적 단절, 지간해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그 무기력함 속에서 회사 후배였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 관계는 육체적인 접촉 없이 정서적인 의존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지금은 주 1회 만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처음부터 불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정서적 연결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 어르신의 경우 그 시작은 단 한마디 요즘 삶이 재미없어 이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엔 정서적 공허가 있고 그 공허는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이 들은 말 중 하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 말은 불륜보다 더 깊은 무언가 혹은 몸 어딘가의 고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어떤 몸의 이상 신호인지 혹은 진짜 이혼을 암시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무심히 뱉은 한마디, 그냥 혼자 있고 싶어라는 말 속에 어떤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합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 나이면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지. 나도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으니까 이해하자.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쯤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서너 번 이상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의 구조가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만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3,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한 후 오랜 시간 아내와 단둘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기 시작했고 식사 중에도 별다른 대화 없이 신문만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거의 매일같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는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몸 어디 안 좋아요? 병원은 다 다니고 계세요? 요즘 왜 그렇게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제야 김 어르신은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상태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는 몇 달 전부터 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검사에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자신조차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자신이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혼자 있으려 했던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병일까봐 말도 하기 싫고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걱정할까봐 차라리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건 단지 감정적인 회피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 말 못할 통증이 있거나 병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괜찮냐고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약 먹는 시간, 약 봉투에 적힌 처방명, 병원 다녀온 날짜, 정기검진 기록, 이런 것들을 말없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평소 하던 행동을 하지 않거나 좋아하던 음식을 피하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숨을 헐떡이며 걷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요즘 말씀이 없으세요라는 말보다 요즘 기운 없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 질문이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성들은 고통을 숨기는데 유난히 능숙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이라고 여기는 세대일수록 아픔을 말하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병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의 말 중 혼자 있고 싶다. 요즘은 그냥 말하기도 싫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말에 숨어 있는 건강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말. 당신이랑 있으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 혹은 요즘 들어 우리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 말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그 말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정리하려는 신호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많은 아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우울한 거겠죠? 그런 말 왜 해요? 갑자기 기분 나쁘게. 혹은 요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 말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니고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해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오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르신은 74,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정년 퇴직 후엔 그냥 조용히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신 이유는 놀랍게도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내 삶을 혼자 보내고 싶어요. 그는 이 말을 무려 15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미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함께 있는 시간이 나를 더 늙게 만들더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문제로 다투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자꾸 숨이 막혔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아무 갈등 없어 보였던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관계를 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어르신은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소통의 단절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말이 없는지도 안 묻고 그냥 자기 말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게 15년이 넘었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관계를 견디는 동안 마음이 점점 굳어졌고 이제는 아예 다시 말해보겠다는 시도조차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었다는 건 그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말들 속엔 관계를 유지할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험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이 무기력하게 습관처럼 나올 때 그건 이미 마음이 문을 닫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살기 싫다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더 깊이 마음을 숨깁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답답하다고 했는데 내가 뭘 바꾸면 조금은 괜찮아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게 힘들어졌다면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상대에게 문을 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을 다시 열어보자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말의 흐름을 공격이 아닌 공감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가 처음엔 묻어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두세 번 관심 있게 감정 없이 조용히 대화를 시도하면 조금씩 마음의 틈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단번에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그가 처음 답답하다, 혼자 있고 싶다, 삶이 무의미하다 이런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마음 한쪽에 정리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말 속에 숨겨진 남편의 진짜 감정과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리와 함께 그에 맞는 대응법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편의 세 가지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와 그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그냥 재미없어. 이 말은 단순한 권태가 아닙니다. 대화가 줄고 혼잣말이 많아지며 아내와의 대화를 귀찮아하거나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건 지금 정서적인 외도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가정 밖 어딘가에서 감정의 위로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후배, 골프 친구, 운동 모임, 심지어 SNS에서의 누군가와의 메시지 주고받음이 하루의 기대가 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의심하기보다 조용히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뭘 바꾸면 지금보단 더 나아질까요?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무심해진 마음에 부드럽게 물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작은 일부터 함께하는 걸 권해보세요. 장 보러 함께 가기, 식사 메뉴 함께 정하기, 산책 한번 나가보기. 작은 접점이 생겨야 감정도 다시 시작됩니다. 둘째,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 말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거나 정신적으로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서적인 반응보다 물리적인 확인입니다. 남편이 최근 병원에 다녀온 기록, 복용 중인 약, 밤에 자주 깨는지, 식욕 변화가 있는지, 배변 습관이 달라졌는지를 눈치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요즘 잘 주무세요? 밥은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요즘 병원은 안 가세요? 이런 질문을 잔잔하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남편은 스스로 말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건강의 불안,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마음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우리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은 지금 이 관계를
진지하게 정리하려는 생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편은 대부분 긴 시간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왔으며 말해도 바뀌지 않는 아내의 태도에 정서적 절망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뿐인 사과, 형식적인 관심, 감정적인 붙잡음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요즘 당신한테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는 걸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감정에 휘둘려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제되고 침착한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은 불쑥 다가오는 감정보다 조용하고 꾸준한 태도에서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 말, 즉 재미없다, 혼자 있고 싶다, 당신과 사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관계는 회복보다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세 가지 상황별로 드린 말씀을 요약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어떤 실천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조용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세 가지 말 속에 담긴 신호들을 한눈에 정리하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위해 세 가지 대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그냥 재미없어. 둘째,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셋째,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이 세 문장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불륜, 건강 이상, 관계 해체, 이 세 방향 중 하나로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관계는 깊어질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건 남편의 상태 이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대화 태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에게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나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내요? 내가 요즘 좀 무심했죠? 당신 하루가 어떤 기분으로 흘러가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 마음에 잠긴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조차 던져보지 못한 채 그의 짧은 말 한마디를 단순한 투정이나 습관처럼 넘기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으로 점검할 것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다니는 장소가 달라졌는지, 외출이 잦아졌는지, 혹은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지, 식사 시간에 말수가 줄었는지, 눈을 자주 피하는지,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는지, 이런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보여주는 행동의 온도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챙기던 약을 이제는 혼자 말없이 챙기고 있다면 그건 혼자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의 필요성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때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일상 속 행동으로 표현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약 봉지를 말없이 정리해주면서 요즘 이 약 계속 드시죠? 하고 조용히 묻는 것. 혹은 식사 중 요즘 입맛 없으세요? 예전엔 이 반찬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말 아닌 말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 말은 반드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담긴 행동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내면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나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앞세우는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질문은 나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 무엇을 나누지 않았을까? 나는 그가 외로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부터 놓치고 있었을까? 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의 중심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여러분의 반응이 분노도 눈물도 아닌 담담한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도 자신이 말한 한마디가 그저 스쳐 지나간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가졌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신호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마음을 되돌리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꺼낼 적절한 타이밍과 방식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말 속에 숨은 경고 등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떤 말로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간에 꺼내야 진심이 닿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 마음이 다시 돌아올까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꺼내야 너무 늦지 않을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무서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상대를 건드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요즘 재미없다, 혼자 있고 싶다,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우리는 어떤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정면 돌파가 아닌 조용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당신 마음이 내가 모르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거죠? 혹은 당신 말 듣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 마음을 외면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닌 자기 성찰의 형태로 상대에게 닿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비로소 마음을 열어볼 여지를 가집니다. 둘째, 말을 꺼내는 타이밍은 감정이 내려앉은 시간대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마친 후 둘이 함께 정리하며 조용해졌을 때,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있을 때, 혹은 산책하며 어깨를 나란히 걸을 때, 그 순간 말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결로 닿습니다. 감정이 높아져 있는 상황, 즉 다툰 직후나
상대가 피곤한 날, 혹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질문은 짧게, 침묵은 길게, 말을 꺼내고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말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말해봐요. 왜 가만히 있어요? 답을 안 해주면 더 불안하잖아요. 이런 말은 상대의 방어를 끌어냅니다. 대신 말을 꺼낸 뒤엔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에서 상대는 스스로 정리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넷째,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꺼낸 모든 말 중 딱 한 문장만 그의 가슴에 남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서 멀어지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다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어요. 혹은, 나는 우리 삶이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다시 손잡아 주길 바라요. 이 한 문장은 그의 귀가 아닌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말의 울림에 반응합니다. 다섯째, 말을 꺼낸 다음 날, 작은 행동으로 그 말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놓거나,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그 앞에 조용히 서보거나, 작은 쪽지 하나에 짧은 문장을 남겨보세요. 어제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행동은 어제 나눈 대화가 그저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진심의 문이었다는 걸 상대에게 체감시키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 침묵, 행동과 함께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되어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말 너머의 고요로 닿는다. 여러분의 말이 그 고요를 향하고 있다면 남편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남편의 말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가장 쉽게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요즘 재미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시작된다면 그건 더 이상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요즘 삶이 재미없다고 말할 때는 삶의 감정적 기대가 가정 바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거나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숨은 방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아픔을 숨기기 위해 고요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답답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쌓여온 정서적 거리감이 이제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들다는 이혼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그 자체로 삶의 구조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씨앗을 무심히 흙 위에 던져두면 그건 분노와 단절의 잡초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물을 부어주면
그 말은 대화라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한 가지라도 저 말 요즘 내 남편도 자주 했는데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그냥 스쳐넘기지 말고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속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한 기대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무언가를 포기한 듯 혹은 지친 듯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꺼내주고 다시 말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도 아직 다 풀어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 문장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들어주고 싶다. 나는 오늘 다시 묻고 싶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고 그 손이 상대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굳어진 입술을 조금은 풀게 만들어줄 겁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늘은 말하지 않은 감정에서 자란다. 그 어둠을 막는 건 진심 어린 질문,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겼다면 그건 언젠가 마침표 대신 따뜻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에 머무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남편 혹은 아내의 말에서 이런 징후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 옆에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